안녕하십니까?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식이 고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묵묵히 존중하고 응원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어머니의 맹목적이고 뜨거운 사랑과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가장 춥고 험난한 곳으로 떠난 한 아들의 조용한 사투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춥고 긴장이 넘치는 곳, 최전방 GOP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어머니의 부유함이 아들의 의무와 충돌하는 그곳에서 과연 진정한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제1장 차가운 최전방,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 위치한 한 GOP. 일반 전초 2025년 1월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이 산등성이를 휘몰아쳤고 세상은 온통 잿빛과 흰색뿐이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그 너머로는 언제나처럼 적막과 긴장만이 흐르는 북녘의 땅이 보였다. 차진우 일병은 그 모든 풍경을 초소의 좁은 창을 통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방한복과 방탄모를 착용했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어쩔 수 없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서리가 되어 피어올랐고 K2 소총을 쥔 손은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온몸을 덜덜 떨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얼어붙은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상위 11% 재벌가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서울 시내의 편안한 국방부 청사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거나 장군 운전병 같은 꿀보직으로 군 생활을 마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길을, 가장 험하고 고된 이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는 더 이상 차 회장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았다. 숨막히는 황금세장을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땀의 의미를, 동료애를, 그리고 의무의 무게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입대 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진짜 세상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남자로서요. 그렇게 그는 이곳 최전방 GOP에 왔다. 이곳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했다. 잠은 늘 부족했고 음식은 늘 똑같았으며 추위는 늘 뼈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유쾌함을 잃지 않는 동료들. 자신을 도련님이 아닌 그저 똑같은 전우 차진우로 대해주는 사람들. 그는 그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서고 함께 눈을 치우고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야, 차진우 정신 똑바로 차려졸면 얼어 죽는다. 옆에 있던 김상병이 그의 등을 툭 치며 말했다. 안 졸았습니다. 알아. 임마, 이거 받아. 곧 교대 시간 다 돼간다. 김상병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따뜻한 핫팩 하나를 꺼내 건넸다. 진우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얼어붙은 자신의 손을 녹였다. 이 작은 온기,
이것이 지금 그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그는 교대 시간을 기다리며 다시 초소 밖을 응시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세계가 지금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이 차가운 최전방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이 힘겹게 지켜온 이 새로운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계근무 교대를 마친 차진우 일병과 김상병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뚫고 막사로 향하고 있었다.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걷는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그들의 유일한 낙은 곧 막사로 들어가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하고 달달한 율무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막사 구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그들은 평소와는 다른 이질적인 소리를 들었다. 군용 트럭의 갤갤거리는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묵직하게, 하지만 힘있게 울리는 최고급 세단의 엔진음이었다. 그 소리는 이 삭막한 최전방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자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회색빛의 낡은 막사 건물 앞에 길고 검은색의 최고급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갓 새 차라도 한 듯 눈부신 광택을 내는 그 차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들어온 총천연색의 피사체처럼 기괴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진우가 떠나온 바로 그 세계의 상징이었다. 이미 막사 주변에는 비번이던 소대원들이 몇몇 모여 멀찍이서 그 차를 구경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게 뭐야, 영화 촬영이라도 왔나 아니야. 저거 회장님들 타는 차잖아. 설마 포스타 사성 장군라도 떴나. 포스타 관용차보다 더 비싸 보이는데. 바로 그때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운전기사가 채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렸다. 윤 여사, 차진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공간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사람이었다. 순백색의 최고급 밍크 코트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얼굴에는 커다란 명품 선글라스가 덮여 있었다. 눈바 위를 걷기에는 터무니없이 불편해 보이는 비싼 가죽 부츠가 그녀의 발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강남의 백화점에서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이 춥고 삭막한 군부대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막사와 주변의 황량한 풍경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명백한 혐오감과 충격이었다. 소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그러다 진우의 집안 배경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한 고참 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저분 혹시 차진우네 엄마 아니야? 그 말은 들불처럼 소대원들 사이에 번져나갔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방금 현장에 도착한 진우에게로 쏠렸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이었다. 그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그 세계가 그를 잡으러 이곳, 그가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창피함과 분노. 어머니의 이런 등장은 그가 지난 몇 달간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그를 동료로 받아들여주던 소대원들 앞에서 그를 다시
특별한 도련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낙인이었다. 윤 여사가 마침내 아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은 순식간에 애끓는 모성애로 바뀌었다. 진우야, 내 아들. 그녀는 비싼 부츠가 질척이는 눈 속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꽁꽁 얼어붙은 아들의 몸을 와락 껴안았다. 세상에, 내 새끼, 이게 무슨 꼴이야. 춥구나. 얼마나 추워. 얼굴이 하얗게 다 질렸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에 울릴 만큼 컸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모든 소대원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시면 안 되는데. 바로 그때 상황을 파악한 소대장 박중희가 달려왔다. 그는 이 곤란하고도 중요한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그는 윤 여사 앞에서 칼 같은 거수경례를 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충성 차진우 일병의 소대장 박진수 중위입니다. 여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면회실은 이곳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그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윤 여사는 박중희에게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아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꽉 붙잡았다. 소대장은 앞장서서 그들을 막사 안에 잡고 초라한 면회실로 안내했다. 화려하고 이질적인 귀부인과 난처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 군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땀을 빼는 젊은 장교. 그 기묘한 세 사람의 행렬을 다른 모든 소대원들이 경애와 부러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거리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상상 초월의 면회는 부대에 끈끈했던 단결력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소대장이 안내한 면회실은 윤 여사가 평생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종류의 공간이었다. 방은 비좁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는 한기가 올라왔다. 구석에는 낡은 정이난로 하나가 힘겹게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살을 내는 듯한 최전방의 겨울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낡은 철제 테이블과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방 안의 가구 전부였다. 창문에는 바깥의 찬 공기 때문에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었다. 세상에,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한단 말이니 창고보다도 더 춥잖니. 윤 여사는 질색하며 방 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안내를 한박 중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중희의 말은 듣지도 않고 오직 아들 진우에게만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밍크코트를 벗어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자, 이거라도 입고 있어. 이러다 큰 병 나겠다. 내 아들, 어머니, 괜찮습니다. 진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코트를 밀어냈다. 저는 군인입니다. 방한복 다 입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어서 다시 입으세요. 그 작은 거절은 그의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중희는 두 사람에게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고 면회실의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혔다. 이제 방 안에는 오직 엄마와 아들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녀는 마치 마술이라도 부리듯 운전기사가 들고 온 거대한 보온 가방에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주방장이 특별히 조리한 음식들이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복죽, 부드러운 소갈비찜, 그리고 온갖 종류의 화려한 반찬들이 초라한 철제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다. 어서 먹어. 우리 아들 배고팠지? 이게 다 뭐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진우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말없이 내려다 보았다. 이것은 그가 떠나온 세계의 음식이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식당에서 차가운 식판 위에 배급받은 밥을 먹고 있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라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돌지 않았다. 윤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피곤에 지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을 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 닿은 아들의 손은 마치 얼음장 같았다. 피부는 거칠었고 곳곳이 빨갛게 얼어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끼어 있었다. 피아노를 치던 그 곱고 섬세하던 아들의 손이 아니었다. 진우야, 손이 이게 뭐니? 세상에.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아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의 세계관을 통해 걸러진 돈과 권력의 힘으로 표현되는 모성애가 주체할 수 없이 터져 나왔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아들이 이런 끔찍한 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엄마는 더는 못 본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하지만 강철 같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아들을 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진심을 담아 자신의 아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딴 부대, 내가 돈으로 전부 사서라도 너를 따뜻하게 해주고 말겠다. 엄마가 약속할게. 당장 내 변호사 시켜서 국방부에 연락해서라도 방법을 알아보라고 할 거야. 그녀의 그 비현실적이고도 오만한 약속이 초라한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을 울렸다. 바로 그때였다. 김상병과 다른 후임병 하나가 보급품을 옮기기 위해 면회실 앞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낡은 면회실 문은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문틈도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들의 귀에 윤 여사의 믿을 수 없는 말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 부대 전체를 사서라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이 충격과 불신으로 동그래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장면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면회실 안에서는 아들의 고통에 절망한 엄마와 엄마의 그릇된 사랑에 경악과 굴욕감으로 굳어버린 아들이 있었다. 면회실 밖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엿들은 충격에 빠진 그의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지난 몇 달간 진우가 필사적으로 좁히려 했던 계급과 배경의 격차가 이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협곡이 되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결심의 빛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제 엄마의 그 질식할 듯한 사랑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복도를 지나가던 김상병과 후임병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김상병의 재빠른 판단에 따라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는 어린 후임병의 어깨를 잡아 끌며 속삭였다. 너 아무것도 못 들은 거다. 알았어. 이건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소문은 그렇게 물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면회실 안 아들의 손을 붙잡고 비장한 약속을 하던 윤 여사는 아들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다. 차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쩔 줄 몰라 하던 굴욕감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가 평생 아들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힘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이 부대를 사실 수 없습니다. 제 임무도 제 전우들의 희생도 돈으로 사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윤 여사는 아들의 그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널 위해서 제가 여기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 춥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머니는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의 진짜 마음을. 집에 있을 때 제게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옷, 최고의 음식, 최고의 교육. 하지만 그 중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건 차 회장 아들의 것이었지. 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이 추위는 온전히 제 것입니다. 이 피로감도 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우들에게서 얻는 존중은 제가 돈이 아니라 제 땀과 노력으로 직접 얻어낸 겁니다. 그는 굳게 닫힌 면회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 너머에 있을 자신의 동료들을 생각하며 말했다. 밖에 있는 제 전우들은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사실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경계 근무를 설 때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노민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초소에서 함께 나눠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따뜻함. 어머니, 그 따뜻함은 세상의 모든 돈을 주고도 사실 수 없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 책임입니다. 제발 어머니의 돈으로 제 선택을 빼앗지 마세요. 제가 제 힘으로 얻어낸 유일한 가치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의 선언은 아들의 어리광이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윤 여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아들의 말은 그녀의 세계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을, 그녀가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삶이 무의미했다는 말이니 집보다 이 누추한 곳이 더 좋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리석은 소리, 배은망덕한 줄 알아라.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감히 나를 버리고 이런 곳을 선택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그녀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다. 소대장 박중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차 1병,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조를 교대할 시간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드라마 속으로 군대의 냉정한 일상이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것은 차진우가 더 이상 그녀만의 아들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은 더 큰 조직의 일원임을 상기시켜주는 냉엄한 현실이었다. 윤 여사는 젊은 장교와 어느새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다시 군인의 얼굴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진우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슬프고 아득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가봐야 합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대장을 따라 면회실을 나섰다. 그의 의무가 그를 부르는 곳으로 윤 여사는 차갑고 텅 빈 방 안에 손도 대지 않은 화려한 음식들에 둘러싸인 채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내민 거대한 제안은 거절당했고 그녀의 세계관은 도전을 받았으며 그녀의 아들은 그녀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의무를 향해 떠나버렸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면회실을 나온 차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를 상처 입혔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마침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임무에 집중해야 했다. 그는 차가운 복도를 걸어 야간 경계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가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느꼈다. 동료들이 그를 쳐다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편안함 대신 어색한 호기심과 약간의 시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담겨 있었다. 면회실 밖에서 어머니의 말을 엿들은 2명의 동료를 통해 차진우 일병의 어머니가 부대 전체를 사버리겠다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은 이미 소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야, 차진우, 너네 엄마 진짜 장난 아니시더라. 한 동료가 지나가며 툭 한마디 던졌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김상병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비아냥거리거나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우의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쓰지 마라. 원래 세상 모든 어머니는 다 그런 법이다. 그냥 아들이 추운 게 싫으셨던 거겠지. 자, 근무 준비나 하자. 그 무심한 듯한 위로가 오히려 진우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주었다. 진우는 무기고로 가서 자신의 K2 소총과 실탄을 수령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총기를 점검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기름 냄새가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고 있던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워주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다.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의 풍경이 아닌 모든 것이 명확한 규율과 절차로 이루어진 세계.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그와 그의 분대원들은 야간 근무지로 출발하기 위해 막사 앞에 집결했다. 밤이 되자 바람은 더욱 맹렬하게 울부짖었고 기온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 듯했다. 소대장 박중희가 그들 앞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작은 특이사항이라도 놓치지 말고 즉시 보고하도록. 그럼 이동. 소대원들이 막사를 벗어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윙.
부대 전체에 심장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막사 곳곳에 붉은색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며 하얀 눈밭 위로 기괴하고 섬뜩한 빛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온 부대를 뒤흔드는 자동 음성 경보가 터져 나왔다. 실제 상황. 전 병력은 즉시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하라 반복한다. 실제 상황. 실예 상황. 최전방 군인에게 그 단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아주 잠깐 동안 부대는 혼란에 휩싸였다. 병사들의 고함소리, 분주한 군화 발소리, 장비가 부딪히는 소음이 뒤엉켰다. 하지만 그 혼란은 단 몇 초뿐이었다. 그것은 이내 무섭도록 침착하고 잘 훈련된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몸은 공포를 느끼기도 전에 이미 수백 번의 훈련을 통해 각인된 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차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 동료들의 시선, 굴욕감, 그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깨끗한 백지가 되었고 오직 임무 수행 절차만이 그 위를 채웠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의 아들, 차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잠재적인 적과 마주선 대한민국 육군의 병사였다. 한편 면회실에 홀로 남겨졌던 윤 여사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극도의 긴급함은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고 아까 그 소대장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방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창문에서도 멀리 떨어져 계십시오. 제발.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그녀는 이제 이 작고 추운 방 안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긴급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돈도 권력도 이 실제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무력한 한 명의 민간인이었다. 다시 장면은 진우와 그의 소대원들에게로 돌아온다. 소대장은 무정의를 통해 들어온 상부의 다급한 지시를 소리쳐 전파했다. 27번 섹터 철책에서 미확인 여론 감지 전원 완전 무장. 즉시 주 방어선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구축한다. 가, 빨리 가.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소대원들은 일제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붉은 비상등 불빛이 결의에 찬 그들의 젊은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제 위험을 향해, 미지의 위협을 향해, 국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개인의 모든 드라마는 이제 국가의 생존이라는 더 거대한 현실 앞에 완전히 압도되고 있었다. 사이렌이 울부짖는 GOP는 하나의 거대한 생물처럼 깨어났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을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달렸다. 그들의 군화가 눈을 밟는 소리, 무정의에서 새어나오는 다급하지만 통제된 목소리, 그리고 장비들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뒤섞여 긴장감 넘치는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한편 면회실에 갇힌 윤 여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좁은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비상 상황의 소음들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안전하고 우아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다. 그녀의 돈, 그녀의 권력, 그녀가 아는 세상의 모든 법칙이 이 붉은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안락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 아들이 춥다는 문제는 이제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 앞에서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평생 가본 적 없는 신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 시간 차진우 일병은 이미 자신의 위치에 도착해 있었다. 그와 분대원들은 비무장지대 철책선 바로 앞에 지정된 방어 진지에 몸을 숨겼다. 삭풍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이제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몸은 오직 전투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1분대 알파 섹터 엄호, 2분대 브라보 섹터 주시 김상병, 케이스탐 기관총 거치하고 사선 확보에 차 1병. 너는 나와 함께 전방 관측 임무를 맡는다. 소대장 박중휘의 명령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명료했다. 진우는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리숙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능숙하게 엎드려 야간 투시경과 열상 감시 장비 TOD를 신속하게 설치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낭비도, 단 1mm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잊은 채 오직 렌즈 너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의 미세한 움직임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7번 섹터 특이사항 발견 못함, 영섬 난밀령 방향, 여론 포착, 고라니로 추정됨, 지속 관측하겠음.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는 이제 거대한 방어 시스템에 믿음직스러운 한 부품이 되어 있었다. 그때 옆에서 장비를 설치하던 신병 하나가 긴장과 추위 탓에 손을 떨다 부품을 놓쳤다. 그 순간 진우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 부품을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괜찮다는 듯 그 신병의 어깨를 한 번 툭 쳐주었다. 신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오고 갔다. 진우가 어머니에게 그토록 설명하고 싶었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따뜻함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시 장면은 면회실로 돌아온다. 윤 여사가 공포 속에서 시간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을 때 면회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다. 박중휘였다. 그는 혹시라도 VIP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상황 통제 중입니다. 문이 열린 그 짧은 순간 윤 여사는 바깥 풍경의 일부를 볼 수 있었다. 그곳에는 혼란이 아닌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가 있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저 멀리 방어 진지에 엎드려 있는 한 병사의 실루엣을 보았다. 추위에 떠는 모습이 아니었다. 총을 견착하고 전방을 응시하는 한 명의 완전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비록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박중희는 그녀의 불안을 진정시키려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여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드님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저희 소대원 모두는 차 일병에게 저희의 등을 맡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등을 맡겨요. 네, 저희는 서로의 목숨을 믿고 싸웁니다. 차 일병은 그런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전우입니다. 그 말,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전우. 그 한마디가 윤 여사의 심장에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게 박혔다. 그녀가 돈으로 사주려 했던 모든 안락함과 특권보다도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그 믿음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박중희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다. 윤 여사는 다시 홀로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세상을 뒤엎는 듯한 경외감이 들어차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녀가 돈으로 지켜주려 했던 아들은 이미 자신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진짜 문제는 이 춥고 낡은 부대가 아니었다. 아들의 세계를, 아들의 명예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도 대지 않은 화려한 음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눈에 천박하고 의미 없는 것들로 보였다. 그녀가 믿어왔던 가치와 사랑의 개념이 이 차가운 최전방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었다. 1시간가량의 긴장된 대치 끝에 상황은 허무하게 종료되었다. 미확인 여론의 정체는 혹한을 피해 먹이를 찾아 헤매던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철책 근처에 감지 센서를 건드린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 종료. 전 병력은 부대로 복귀하여 장비를 점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상황 종료 방송이 울려 퍼지자 비로소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풀렸다. 긴장이 풀리자 아들의 날린 뒤에 숨어있던 지독한 피로감과 추위가 온몸을 덮쳐왔다. 진우와 그의 소대원들은 눈밭에 파묻혔던 몸을 일으켰다. 전투복은 눈과 땀으로 축축했고 얼굴은 감각이 없었으며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들은 터벅터벅 다시 막사를 향해 걸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신기하거나 어색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를 향한 수군거림도 미묘한 거리감도 사라져 있었다. 동료들의 눈에는 이제 오직 전우를 향한 담백하고 조용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보았다.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차진우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모습을. 그는 더 이상 재벌집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들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전우, 차 일병일 뿐이었다. 함께 방어 진지에 나갔던 김상병이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는 진우의 등을 세게 한번 툭 쳤다. 고생했다. 차진우, 쫄지도 않고 잘하더만. 그 무뚝뚝한 칭찬 한마디가 진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인정보다도 더 값지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만들어낸 어색한 균열은 실제 상황이라는 더 큰 시련을 함께 겪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메워져 있었다. 그때 박중희가 그에게 다가왔다. 차 일병, 어머니께서 아직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상황 때문에 면회 시간이 연장되었으니
어서 가봐라.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반항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와 책임을 가진 한 명의 온전한 남자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어머니 윤 여사가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선글라스는 벗겨져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테이블 위에 화려한 음식들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전에는 그녀가 감정의 폭풍이었고 그가 침묵의 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고요한 바위였고 그녀는 그 앞에서 파도가 잦아든 잔잔한 바다 같았다. 그녀는 말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과는 그녀의 눈빛과 태도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군복을 정리해주기 시작했다. 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깨 위에 눈을 털어주고 긴장 속에서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 잡아주었다. 그것은 여전히 엄마의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동정이나 안쓰러움 대신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틈으로 조금 봤단다. 너 아주 용감하더구나.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어머니, 아까 그 젊은 소대장님이 내 전우들이 너에게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더구나. 그녀는 그 말을 이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게 된 하나의 진실로서 읊조렸다. 그녀는 다시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다. 내 손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남자의 손이구나. 그녀는 더 이상 그 손에서 고통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 손에서 명예를 보고 있었다. 면회 시간은 이제 정말로 끝났다. 윤 여사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꼭 그리고 길게 안아주었다. 그것은 작별의 포옹이자 아들의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인정의 포옹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귓가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었다. 몸 조심해라, 내 아들. 그리고 네가 자랑스럽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면회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진우는 면회실 문 앞에 홀로 서서 눈 덮인 길을 따라 사라지는 마이바흐의 후미등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더없이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밖에서 몰아쳤던 눈보라도, 그의 안에서 몰아쳤던 감정의 폭풍도 마침내 모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그가 어머니로부터 가장 갈망했던 단 하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얻어낸 것이었다. 어머니가 탄 마이바흐의 후미등이 눈 덮인 길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차진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씨 하나가 피어난 듯했다. 그는 막사로 돌아왔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대신 그는 동료들이 모여있는 휴게실로 향했다. 휴게실 안은 낡고 작은 정인난로 하나에 소대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믹스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김상병이 들어오는 진우를 보며 말했다. 야,
차진우, 어머님 잘 가셨냐? 네, 잘 가셨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동료 하나가 남은 믹스커피를 타서 그에게 건넸다. 자, 너도 한 잔 마셔. 몸 좀 녹여야지. 그 평범한 친절. 진우는 뜨거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이 온기. 어머니가 가져왔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보다도 지금 이 20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이 훨씬 더 따뜻하고 값지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했던 돈으로 살 수 없는 온기였다. 그는 난록에 둘러앉은 동료들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어머니나 부대를 사겠다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주제는 이제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동료들의 암묵적인 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닫혀 있었다. 대신 그들은 평범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까 그 멧돼지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한 허풍, 지긋지긋한 추위에 대한 불평, 다음 휴가 때 나가서 뭘 할지에 대한 즐거운 계획들. 나는 나가면 무조건 여자친구랑 1박 2일로 여행 갈 거다. 나는 PC방 가서 밤새 게임만 할 거야. 진우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겉도는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과 똑같은 그냥 한 명의 군인이었다. 그는 동료들의 농담에 웃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그의 몸은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은 것이다. 한편 부대를 빠져나온 마이바흐 안, 윤 여사는 조용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겨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그 풍경이 혐오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한 명의 남자로 성장하고 있는 위대한 대지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녀는 아들이 동료들과 함께 웃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의 허름한 옷차림, 그들의 거친 말투. 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던 그 끈끈하고 따뜻한 공기. 그녀는 마침내 이해했다. 아들이 말했던 돈으로 살 수 없는 온기의 의미를. 그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변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들을 그 세계에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그 세계 자체를 그리고 그의 동료들 모두를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녀가 부대를 사기 위해 변호사에게 전화하려던 바로 그 전화기였다. 그녀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결단력 있었다. 김 비서, 국방부에 연락해서 올겨울 최전방 GOP 부대들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고효율 정인 알로부터 최신형 발열 내에 고급 핫팩까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요. 네, 여사님, 어느 부대를 특정해서 지원해 드릴까요? 아니, 특정 부대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모든 장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의 이름이나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아들 한 명을 위한 이기적인 온기가 아니라 아들의 세계 전체를 위한 더 크고 의미 있는 온기를.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그곳에서는 두 종류의 따뜻함이 피어나고 있었다. 하나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전우회라는 이름의 따뜻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된 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이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최전방에서 피어난 두 가지 종류의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춥고 힘든 곳에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